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과 재테크,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오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께 정말 알기 쉽게 그리고 낱낱이 밝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님 모시고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아리따운 교수님께서 이제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오수다 시청자 여러분들과는 또 교수님이 처음 또 뵙는 자리이시잖아요.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데요. 부동산이 그야말로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정책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엄선된 정보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그 정보뿐만 아니라 화요일마다 우리 교수님을 뵈러 오수다를 또 시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 나눠볼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죠. 이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종부세를 결국에는 이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좀 부과하는 감세 개편, 감세 쪽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교수님께서는 이 종부세 개편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를 좀 미치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1주택자보다는 예를 들면 뭐 공시가 뭐 1억, 2억짜리 주택을 여러 차례 소액 주택을 다주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이 또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점점 양극화되는 시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개편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다 중과세를 내게 되죠. 네. 취득할 때부터 그리고 보유하면서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모두 다 이 중과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세금도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좀 아니죠. 네네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전례로 많이 답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과세에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개편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전부터는 조금 정책을 좀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의지가 좀 강력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하반기에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금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조세 부분인데요. 현재도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방과 이 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 조세 부분에서도 이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빠지거나 어느 지역이 모자라지 않게 균등하게 이것을 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라든지 그 정책의 보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좀 봤을 때는요, 이 종부세 폐지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각종 세금의 중과세의 뭐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거래 활성화를 일부는 조금 가지고 온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소액의 그 가액 합산이 높지 않은 그런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청색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미 좀 개편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뒤늦게 개편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집 걱정, 우리 국민들 전부가 다 하고 있는 걱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래서 집값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에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 전환했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당분간은 좀 상승세로 지속되지 아,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것이 도대체 이제 언제 바닥이냐 이거를 네. 가장 많이 물으셨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올 겨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강보합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 들어서부터요.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일부 지역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의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은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에 대한 인하가 조금 예견이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좀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 영향이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냐를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공급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보다요 인허가라든지 착공의 공급량 그 PF 대란 이슈로요 네. 착공되고 있는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만 호가 또 주택 향후 공급량이 네, 네, 빠져 네. 있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도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기조가 지금 점차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일부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이제 좀 잠잠했던 그 생산 인력인 30대들이 다시 부동산에 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예상했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나 가격이 한 15% 가까이 거래량은 15% 가까이 오르고 가격도 5%에서 10% 정도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그만큼 상승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 2021년, 22년에 정고점을 뚫는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네.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급량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자체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방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 하반기에 금리 하향의 움직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 지방 주택 가격 이 금리와 함께 좀 더불어서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이제 수도권이랑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1.8% 가까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요,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서울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 상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 광역시 같은 이런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게 지방 지역인데요. 이 투자는 어딜 가나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지역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 이제 막 상승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역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또 광역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인구 유입이나 개발 계획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요. 사실 23년 전을 기점으로 22년도를 봤을 때요. 공급량이 좀 많았습니다. 지방에 네. 공급량이 많이 있고 그래요? 아직 그게 네네.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가격에 상승세를 좀 못 보이고 있다. 이 분위기는 아마 이제 10월 달과 12월 달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도 하락세라기보다는 좀 되게 강한 강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올 하반기까지 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지방의 주택 가격들도 계속 좀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전세가와 매매가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역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현상이 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져 갈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임대가랑 매매가의 격차가 되게 네.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이제 생산 인구 연령이 30대입니다. 네네. 30대들이 지금 주택에 대한 니즈라든지 매수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요. 사실 현재 시장의 가격이요. 이제 20, 30대가 접근하기엔 네, 너무 높습니다. 금액이 좀 많이 높죠. 네네. 예, 게다가 과거에도 인허가 착공 물량을 보면은 지금 점점 이제 1주택자, 그러니까 소형의 주택자, 1주택자들 가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급되고 있는 현황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4평 기준, 그렇죠? 그리고 넓네요. 30평대 네. 기준의 주택이 사실 서울 수도권을 전반했을 때 가장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매수를 할 수 있는 연령대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의 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희소하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히 나는 직주 근접으로 회사랑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가격은 오르지만요. 거래량은 아까 한 17%, 18%로 예상을 했던 게 지금 거래 전환이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의 이제 임대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가가 이제 2020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7월에 발현이 됐거든요. 그럼 네. 올 8월 달까지 이후에는요. 임대가가 어떻게 더 오르게 될 오르겠네요.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이 공급이 언제까지 부족할 거냐를 좀 네, 중요하게 맞아요. 봐야 되잖아요. 이 공급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부족하게 됩니다. 네, 네. 왜냐면은 2022년 이후로요. 인허가 착공 물량이 이제 봤을 때 보통 평균 뭐 53만 건 이렇게 됐으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지금 네네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이 땅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시간이 엄청 보통 오래 그렇죠. 걸리겠죠.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그리고 뭐 철거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1, 2년이 걸리겠고 그리고 나서 착공해서 지어지는 데까지 보통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5년 가까이 되는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빠르게 간다 그러네요. 해도 예, 네. 3, 4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시장의 원칙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부동산을 끌어올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매매가가 임대가를 견인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렇게 주택의 구매에 대한 수요보다는 임대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격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최단에서 이제 임대 수요가 매매가로 전환되는 이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네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가가 강세인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주택을 매매하고자 또는 또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30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접근하기에 이미 주택 가격은 너무 높아져 있고 그렇다고 또 공급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매매보다 임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임대 가격은 향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맞다 계속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게 되는데요. 자, 이 6월 들어서는요 은행의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말 뭐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보름새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주택 거래는
회복이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반기에는 정부의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가 한층 강화가 됩니다. 이런 정책 배경을 두고 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교수님? 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DSR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25% 강화가 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그리고 하반기는 50% 가까이. 그리고 내년에 이제 100% 가까이 됩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를 방지하려는 방안이 있지만요. 단점은요. 신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대환대출로 조금 더 저금리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 좀 규제가 될 수가 있다. 발목을 잡을 그래요? 수가 있다. 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보다 대출에 대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최고 봤을 때는 1.5%에서 3%까지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좀 받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조로 가면요. 내가 내 집을 실제로 거주하고 보유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네. 보유하면서 임대를 줄 수는 있겠죠. 혹은 갭 투자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위권 가격에 드는 6억에서 8억대 금액에 드는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귀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보시자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청약시장, 초기에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중도금 시간을 두고 갚아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청약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소규모 개발,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나의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중도금을 갚아나가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주택들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반기 부동산에 관련된 전망 정말 낱낱이 펼쳐봤는데요. 정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